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영월에서 20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강원도에서 군 복무할 때 들은 괴담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동굴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강물 안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동굴 같은 구멍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죠. 이곳은 경치가 좋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사고도 많이 나는 곳으로 그곳 주민들은 동굴바위 안에 원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도 사고가 나서 수영 금지라는 경고판까지 있지만 1년에 몇 번씩 인명피해가 납니다. 2003년경에도 친구들과 놀러온 남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져 난리가 났었는데 일주일 후 잠수부들을 투입해 수색한 결과 동굴바위 속에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바위로 들어간 잠수부는 놀랐습니다. 물속에서 그 청년의 시신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시신을 건질 때 시신이 서 있으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잠수부들의 금기입니다. 하지만 잠수부는 미신이라 생각하고 그 시신을 건지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잠수부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잠수부는 발버둥치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자신을 잡아 끄는 힘이 강해 빠져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몸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던 잠수부는 귀 속으로 여러 명의 여자가 웃거나 울면서 말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다행히 동료 잠수부들이 다가와서 살 수 있었지만 물에서 올라와 보니 그의 몸에는 마치 뱀이 지나간 자국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잠수부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 잠수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또 1월경에 6살 된 사내 아이가 동굴바위 안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 3일 전부터 아이가 자꾸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꾸 어디 가냐고 다그치자 누나들이 자기랑 놀자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어머니도 꿈에서 5-6명의 여자가 나와 자기 아들을 데려가는 꿈을 반복해서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밖에 못 나가게 했는데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사라졌고 부모들이 찾으러 나왔을 때 동굴바위에 강 어귀에 아이의 신발과 옷가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의 매서운 겨울 날씨 때문에 강은 온통 얼어 있었고 마을 어른들은 아이를 찾으러 얼어붙은 강을 건너 동굴바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바위 안은 겨울에도 물이 잘 얼지 않아 동굴바위로 다가가 물속을 살폈지만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인근 부대의 협조를 얻어 동굴바위를 수색했고 물속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사인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 동굴바위 안으로 갔다가 익사했다고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가에 신발을 벗어놓고 내복 차림의 맨발로 얼어붙은 강을 건너 동굴바위까지 가서 빠져 죽었다는 것이 미심쩍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타살로 여기고 수사했으나 아이의 몸에는 아무런 자상도 누군가 끌고 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귀신에게 홀려서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자국. 지금은 이사했지만 이전에 살던 맨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오래된 맨션 4층에서 살았는데 집에 저만 있을 때는 테이블 위에 컵을 놓는 소리 같은 게 거실에서 들리거나 커피 그라인더가 멋대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혀 영감이 없는 편인데 그냥 어쩌다 뭔가 싫다, 꺼림칙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집털이 도둑이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저는 회사에서 일 때문에 조금 늦어서 막 전차에 올라탔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집에 돌아가 보니 경찰들도 도착해 있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솔직히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편이 아니어서 많이 부끄러웠는데 그것조차 모를 만큼 옷장이나 서랍 같은 게 정말 엉망이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동시에 집안의 지저분함이 들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되기도 했습니다. 통장 등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인감과 함께 들어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은 일절 도난당하지 않았고 사라진 건 쓸 일이 없어서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던 2000엔 지폐 3장 정도였습니다. 옆집 사람은 새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했습니다. 1층에 두 집이 살았는데 두 집 모두 도난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 저희 집의 피해는 비교적 소액인 6000엔에 그쳤습니다. 현금이랑 딱 봤을 때 새 것 같은 전자제품만 훔치는 건 100% 중국인이에요. 일단 지문은 채취하긴 할 건데 경찰이 말하며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지문도 채취했는데 요즘 시대에 안 어울리는 오래된 문고리를 사용했다면서 집주인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도둑이 더러운 발로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닦고
청소와 정리를 하다 보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최근 요 근처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행인데 둘 이상의 인원이 운송업자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종이박스를 이용해 훔친 걸 옮기는 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방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문을 채취하던 사람이 사모님, 손 좀 펴보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자치고 손이 큰 편인데 그런 제가 양손을 펴자. 그렇지, 여성도 이 정도인데 말이야. 혹시 최근에 아이가 들어왔었나요? 라고 경찰이 물었고 아니요,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유리창 정중앙에 아이가 찰싹하고 만진 듯한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썼던 컵 소리와의 인과관계는 불명이지만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빈집털이 도둑일도 꽤 무서워서 금방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찾지 못했는데 저희 사건을 수사해주신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서가 잡히는 게 없네요. 다만 이 지역을 수사해본 결과 몇 년 전 실종된 아동 한 명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촬영. 전 심령현상 등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지만 딱 한 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위 눌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체험해봤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뇌의 착각으로 사실 평범하게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어 있다고 뇌가 착각하여 벌어지는 현상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말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가위 눌림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 모습을 타인 시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이것에 흥미가 생긴 저는 실제로 제가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 전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두고 자는 동안 가위 눌림이 있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비디오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타이밍 좋게 가위 눌림을 겪지 못한 채 약 2개월 정도 허탕만 치는 매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필요한 것도 없이 오늘도 허탕이겠거니 하고 기대 없이 잠들었는데 감각적으로 4시간 뒤에 가위 눌림 직전에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덮쳐왔습니다. 그 직후 의식이 각성했다 싶더니 그와 동시에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라는 흥분과 냉정해지려는 감각이 혼재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가위에 눌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 상태를 얼마나 길게 유지하는지 또한 중요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위 눌림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비디오를 확인할 때 어디가 가위 눌린 부분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지나치게 릴렉스하지 않도록 손과 발을 움직여보면서 역시 안 움직이네 같은 묘한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가위 눌림이 시작되고 약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기도 슬슬 지치기 시작한 저는 슬슬 끝내볼까라는 생각에 마지막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위 눌림과 조우하는 것과 별개로 전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림 중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위 눌림 도중 힘껏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타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까? 정말로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제가 비명을 지른다고 생각할 뿐이고 실제로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있는 걸까? 이게 궁금했던 저는 가위 눌림 최후로 온 힘을 다해 몸을 쥐어짜며 으악라고 소리쳐 보았습니다. 확실히 전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힘을 다 써버린 저는 의식이 멀어졌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묘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기력을 쥐어짰으니 당연한 건가? 평소 같으면 찍은 영상을 바로 확인했겠지만 일단 출근부터 하고 돌아와서 비디오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드디어 어제 찍은 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긴 했지만 뭐 어차피 내가 자는 모습이 찍혀있는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어떻게 찍혔을지가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카메라를 PC에 연결하여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조금 이상한 부분을 눈치채았습니다. 보통 보존된 영상 파일명은 일련번호 확장자로 저장됩니다. 파일 내에는 며칠 전부터 지우지 않고 찍어둔 동영상 파일 몇 개와 밤에 찍은 동영상 파일만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뒤죽박죽 이상한 파일명이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확장자가 없었는데 더블 클릭해봐도 당연히 파일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삼아 동영상과 같은 확장자를 붙인 뒤 더블 클릭해봤지만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대로 일련번호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련번호 중 가장 새 것이 어제 찍은 영상일 것인데
갱신 시각도 오늘 아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생이 시작되고 방이 보였습니다. 각도로 봤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제 발 근처 대각선 위에서 내려다보듯 찍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화면 아래가 가장 가까운 제 발이고 화면 위에는 가장 멀리 있는 제 머리가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부분을 눈치챘습니다. 이 동영상의 총 시간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어 있었는데 4시간 조금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잠든 시간을 생각하면 7시간 정도는 찍혀 있어야 하는데 묘하게 짧았습니다. 한참 동안 동영상을 빠르게 돌리며 살펴보았는데 그 사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저는 가끔 뒤척이거나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영상의 4분의 3을 지났을 즈음 시작부터 3시간이 지난 부분까지 빨리 감기를 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제의 제 감각에 따라 이 즈음부터 가위 눌림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부터 일반 재생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시작부터 3시간 반을 넘었을 즈음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전과 다름없는 뒤척임을 보이던 제가 몸을 뒤척이는 동작정 가운데서 화면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른손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그대로 멈춘 화면이 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잘 살펴보니 재생 자체는 계속되고 있고 경과 시간을 보여주는 숫자도 변함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만 부자연스럽게 팔을 공중에 정지시킨 채 일시 정지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가위 눌림인가? 워낙 예상 밖의 전개라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가위 눌림은 뇌의 착각이 아니었던 건가? 실제로 몸이 경직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경직이 시작되고 3분이 지났을 때 화면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위화감은 대체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던 그 순간 저는 눈치챘습니다. 잠자는 제 발 쪽 이불 속에서 뭔가 까만 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몰랐지만 누가 봐도 제 몸이 아닌 것이 제 발끝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나오던 그것은 검은 부분 말고도 흰 부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카락과 이마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내 발 밑 이불에서 거꾸로 천천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영상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째선지 영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데도 어째선지 영상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가위 눌림이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윽고 그 얼굴은 이불 밖으로 절반 가까이 빠져나왔습니다. 눈이 완전히 보이고 있었는데 그 두 눈은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카메라 너머로 이쪽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영상에서 위인 같은 금소금과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영상을 보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얼굴이 전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만둬.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만해. 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쳐봤지만 동영상 재생 시간은 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탁이야. 이대로 모든 것을 봐버리기 전에 동영상이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빌던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것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불쑥 나타난 인형이 비디오 스위치를 눌러 녹화를 정지한 것이었습니다. 그 화면에 비친 녹화를 정지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녹화하지 마. 화면에 나타난 저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렇게 말한 뒤 카메라에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공포와 혼란의 정점에 달해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PC 책상에 엎어진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모니터 위 폴더에는 영상 파일과 수수께끼의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 파일을 다시 재생할 생각은 들지도 않았고 그대로 동영상 전체를 삭제한 뒤 카메라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아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대체 뭐였을까요? 녹화를 정지시킨 것은 틀림없이 저였는데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불에서 자고 있던 것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얼굴은?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가위 눌림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일 이후에는 심령현상 등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노비가 없는 양반. 이 이야기는 조선의 제22대 왕이었던 정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1700년대 후반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마을에는 유성기라는 인심 좋고 평판 좋은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성기라는 부자는 원래 서자 출신으로 어렸을 때 부친에게 버림받아 모친과 힘들게 살다가 상업에 뛰어들어 스스로 자수성가에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밑바닥 생활을 한 적이 있어 신분상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자하게 대하는 편이라 다른 악독한 양반들과는 달리 마을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존경받았습니다. 특별한 점은 유성기의 집에는 노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부 면천을 시켜주었고 다시 노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를 기본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재주를 원하는 자는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였고 상단에서 일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자리를 주었으며 무과 급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해주어 급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성기가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등에 아이를 업은 여자 거지가 열린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 거지는 말 없이 대뜸 국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절반을 마시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더러운 맨손으로 이런저런 반찬을 엉망으로 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그의 집사가 깜짝 놀라 여자 거지를 끌어내려고 하자 유성기는 눈짓으로 만류했습니다. 유성기는 본인이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밥을 절반 덜어서 그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국과 반찬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참을 그를 보더니 밥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유성기는 옆에 있던 집사에게 다시 밥상을 차려오라고 했고 그 밥상 역시 여자 혼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유성기는 그 여자에게 돈을 한 무더기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아이와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찾아오게. 그 여자는 돈과 함께 꽤 괜찮아 보이는 밥그릇을 들고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자가 집을 나가자 유성기의 상단에서 일하던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하나가 그 여자를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마을 앞 숲속으로 여자는 사라졌고 숲에 들어가 보니 여자와 한패로 보이는 일당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이나 도끼 등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도망친 노비나 산적들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는데 마을의 부자나 양반을 습격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여자는 상황을 설명하며 대답했습니다. 소문대로 인심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차마 그분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두목이 씩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라도 그 사람은 괴롭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서 돈과 그릇은 왜 가져왔느냐? 여자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돈과 그릇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면 저 혼자 다 해먹고 나서 두목을 속인다고 의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던 포대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아기 시체와 날카로운 칼이 있었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중 머리 쓰는 건 내가 제일이니 이곳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남자는 유성기의 집으로 돌아가 목격한 바를 다 말했습니다. 유성기는 한동안 별말이 없다가 옆에 있던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에 하루 세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따로 준비해서 주도록 하게. 그리고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 쉬어갈 집도 한 채 알아보게. 이 말만 했고 숲에서 봤던 무리들을 관아에 고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근처 다른 마을에서 재물이 털리거나 양반이 죽는 일들이 있었지만 유성기가 있던 이 마을만큼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중환자실의 친구. 저에게는 소꿉친구가 있고 그 소꿉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정희가 입원해 있던 시기에 저와 정희가 꾼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희를 보고 온 날 밤, 저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부둣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정말 한참을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건가 싶어 그쪽으로 가보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일단 여객선보다도 몇 배나 더 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배를 타고 있는 광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배는 어딜 가는 배인지 왜 모두 줄을 서 있는 건지 물었지만 아무도 제 말에 대꾸는커녕 무표정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꿈이었지만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상했고 어떤 장난이라도 쳐볼까, 새치기라도 해볼까 하며 배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던 중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친구는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저는 주변을 둘러보는데 줄은 서서히 줄어들어 친구가 배에 탈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배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배에 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굉장히 무섭고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고 친구를 태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있는 힘껏 친구를 안은 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안고 달리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거칠게 숨을 내쉬며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친구의 병문안도 가지 않았고 그날 제 꿈 때문에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컸거든요. 꿈 이야기 역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2주 뒤 친구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른 친구에게 달려갔고 친구에게 갔더니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자신이 커다란 배를 타려고 줄 서 있는 꿈을 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는 사람,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 배가 터져 장기가 다 나와 있는 사람,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줄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제가 나타나 자기를 끌어안고 넘어졌다고 넘어지고 나니 저는 사라졌고 그때부터 몸이 움직였고 제가 나타났던 방향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런 친구의 말에 저도 꿈 이야기를 했고 서로 다행이라며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생일 파티. 할머니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던 중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엄마에게 옷이 너무 불편한데 편한 옷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작은 방 옷장 2번째 서랍에 입을 만한 옷이 있을 테니 가서 갈아입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옷장에 들어있던 노란색 반팔과 하얀색 반바지로 갈아입은 뒤 사촌들과 다시 신나게 놀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제 기억의 전부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가족 앨범을 보다가 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노란색 반팔과 하얀색 반바지를 입고 뒤돌아 서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이거 나 어렸을 때야? 이때 누구 생일이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무슨 소리냐며 이때는 너 없을 때라고 밑에 날짜 보면 1998년도라고 쓰여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날짜를 확인해보니 사진에는 정말 1998년도였고 저는 2000년도에 태어났으니 제가 없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분명 저 아이는 내가 맞다며 저 옷을 입고 뛰어놀던 기억이 분명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꿈을 꾼 거 아니냐며 웃고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그럼 이 사진 속의 아이는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빠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에게도 여쭤봤지만 엄마도 기억이 안 난다 하셨고 꿈이라며 아빠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엄마와 아빠는 그날 모인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만 유독 뒤돌아서 있는 그 아이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7번째 이야기, 가격이 저렴했던 주택. 아내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기고 커가며 좁은 집에 고민하던 찰나 주택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아내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아이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는 법. 부동산 직원분께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집에서 나오시기에 저희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이시며 아니에요.
여기 도시락 멀어서 저렴한 거지. 이 집 짓기 전에 내가 여기 텃밭으로 쓰던 건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 놀러 와요. 내가 저녁 한 끼 대접할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의 친절한 모습에 이웃도 좋은 것 같아 아내와 상의 후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흙장난을 치고 있는데 곰인형을 하나 발견했다며 절 부르더군요. 그래서 가보니 정말 곰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곰인형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고 얼마 전에 묻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한테 만지지 말라고 하며 제가 곰인형을 잡았는데 피가 났습니다. 일단 지혈을 하고 곰인형을 열어보니 곰인형 안에는 유리조각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휴지통에 버린 후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는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흙장난하다가 곰인형을 발견했는데 혹시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버린 건가 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못 봤는데 애기는 안 다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 얼른 이사 갔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머니한테 곰인형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8번째 이야기, 노래방.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스테이지도 따로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였던 노래방입니다. 부모님끼리도 친분이 있던 사이라 언니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하루는 언니를 따라 그 노래방에 갔습니다. 영업 시작 전이라 종업원 몇 분만 계셨고 열심히 이쪽 저쪽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물어물어서 갔더니 빌딩 안에서 화장실을 같이 쓰더라고요. 볼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 화장실이 한쪽 벽면 전체로 거울이더라고요. 근데 맨 끝쪽에 한 여자가 머리를 거의 다 풀어놓은 뒤 립스틱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 쪽 사람 같았어요. 근데 립스틱을 괴상하게 바르더라고요. 꼭 아이들이 장난으로 입술에 마구 바르는 것처럼요. 최대한 시선을 피하고 손을 씻기 위해서 세면대로 갔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잠시 멍 때리다 그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멈췄다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무서워서 얼른 화장실은 나와서는 언니한테 달려가서 언니, 화장실이 이상해 라고 외쳤습니다. 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빌딩 안 화장실에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원래 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도 혼자는 안 간다네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어요. 한 3년 전에 말레이시아 여자가 살해를 당했는데 국제 결혼한 남자가 홧김에 죽였다고 말했어요. 9번째 이야기, 시설이 좋은 저렴한 자취방. 저는 지금 대학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입니다. 느낌이 좋아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한 4월부터인가 자취방의 구조는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에 유리 미닫이 문이 있고요. 저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행성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깨 있었을 새벽 2시에 이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똑똑하는 소리요. 현관문에 힘을 전혀 주지 않은 채 노크를 하는 듯 너무나도 작은 똑똑똑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새벽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노크랑 박자가 항상 너무 똑같게 일치했습니다. 노크 소리는 매번 현관문에서 났습니다. 항상 자다가 반쯤 깨서 듣는 소리기에 짜증이 나서 하루는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닌가도 생각했거든요. 잠에서 깨어 몽롱한 상태로 저는 식칼을 하나 꺼내든 뒤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인 복도.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복도의 침묵만이 저를 반겨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자다 깼기 때문에 너무 졸렸고 잘못 들었나 싶어 바로 방으로 들어와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소리가 안 들리니 일단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노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을 가로막는 그 유리 미닫이 문 말입니다. 똑똑이라기보단 너무 힘이 없는 노크 소리는 콩콩콩에 가까운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노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왜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를 했던 그 무언가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던 거겠죠. 그리고 며칠 전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오셔서 주무셨을 때 덥다는 이유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셨고 이상한 여자가 부엌에서 스르르 다가오더니 어머니 배 위에 엎드려 누워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 걸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10번째 이야기, 단독주택. 아파트에 살던 저희 가족은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뒤부터 이상하게 잦은 사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가정 내 불화도 원인이었죠. 어느 날 부모님 모두 외출을 나가신 뒤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마당에 있던 저희 집 강아지를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거실에서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만두가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짖지 않는 만두가 정말 심하게 짖더라고요. 먼지가 많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다락방을 향해 말이죠. 얘가 왜 이러나 하며 다락방을 쳐다봤는데 분명히 닫혀 있었던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 겁니다. 괜스레 섬뜩해져 재빨리 다락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두가 짖는 방향이 다락방 쪽에서 주방 쪽으로, 주방 쪽에서 TV 쪽으로, TV 쪽에서 소파 쪽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리모컨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더 이상 만두가 짖지 않길래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만두는 제 머리 위를 보고 짖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하지마.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종이 치고 곧 반 친구들 모두 수업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선생님이 오셨고 교탁에 서서 출석부를 체크하셨어요. 선생님이 출석부에 적힌 이름을 거의 다 불러갈 때쯤 친구가 선생님,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수업을 조금이나마 늦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반 친구들은 같은 마음이 되어 선생님께 조르기 시작했어요. 워낙 아이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고 스스럼 없이 지냈던 선생님이기에 반 아이들은 계속 졸랐습니다. 그러자 출석부만 쳐다보시던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그럼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하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다가 이내 표정이 싹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되어서 손을 벌벌 떠시며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니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반장이 선생님을 찾으러 교무실에 갔지만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시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들어오시길 기다리며 자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날 수업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되었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왜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나가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며 계속 답을 피하시던 선생님은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너희에게 무서운 이야기 해주려는데 교실 뒤쪽 사물함에 누가 앉아있는 듯한 형상이 보였어.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6,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야.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사물함에 걸터앉아 있던 아이가 미친 듯이 다리를 앞뒤로 흔들었어. 그러다 몇 초 후 탁 멈추더니 나를 보며 뭐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 애가 하는 입모양을 보고 도저히 교실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 나갔던 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입모양은 하지마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교실이 싸해졌고 아이들은 곧 장난하지 말라며 말했지만 그날 이후 교실 뒤쪽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색한 시선 처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보며 그 이야기가 진짜구나 싶었습니다.